우리 주변에는 옥상 불법으로 만든 방, 베란다를 넓혀 사용하는 공간,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만든 창고, 세대 쪼개기 등 각종 불법이나 위법인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수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12월 17일부터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한다 등의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말씀드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관한 것인데, 이는 12년 만에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기회가 될 텐데, 이 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물 중에서 법을 위반한 채로 지어진 건축물들에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양성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는 약 12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법의 그늘에 머물러 있던 건축물들에게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위반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 민생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건축업계 역시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고 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건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리모델링, 혹은 아예 신축까지 고려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위반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 요건부터 구조, 방화, 일조 같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현장 조사가 필수로 이를 토대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 있던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생계형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사용 승인 기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적용 범위는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므로 여기에는 증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둘째,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기서 제외되며, 만약 연면적이 165제곱미터를 넘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셋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넷째, 원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어 온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 특별법은 영원히 계속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혜택을 주는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이라 해도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6월 16일 공포된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각 시군구에서도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은 해를 넘겨 내년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만 운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신 건축주라면 미리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 실무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축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건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그리고 위반된 부분이 위에서 설명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의 모습들로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베란다를 무단으로 넓혀 면적과 높이를 늘린 경우입니다. 둘째, 옥상 위에 별도의 방이나 작은 주택을 몰래 지어 올린 경우입니다. 셋째, 용적률 초과 문제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인데 옥탑층을 무단으로 증축해 면적과 높이는 물론 세대수까지 늘린 경우입니다. 넷째,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1층의 실외 공간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됩니다. 다섯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벽으로 막아 실내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섯째, 수익을 위해 방을 여러 개로 쪼개어 허가된 세대수보다 훨씬 많은 세대로 임대하는 무단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또 서류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무단 용도 변경 사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위반된 사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옥상 위의 작은 방 하나, 넓어 보이던 베란다 하나에도 저마다의 법적인 사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위반 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겠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미 5차례나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어 49만 건에 달하는 건물이 구제되었는데 왜 위반 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1조 4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58%가 이 1조 4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그 현실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8만 9천 동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년 5천에서 6천 동씩 꾸준히 늘어난 셈으로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이 8만 3천 동이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4만 6천 동으로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1조 4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의 증가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의 결과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개선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높이 10m 이하 건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높이 10m를 초과해 17m 이하인 경우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높이 17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좇는 불법 행위들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5번째로 이번 대책은 출구이자 동시에 던져진 숙제라는 것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의미에 대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과 매수인들, 그리고 오랜 시간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들에게 이번 법이 현실적인 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기대하며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드는 일부 건축주나 전문가가 있다면 그로 인해 성실하게 일해온 전체 건축주나
건축사들의 명예와 신뢰가 함께 실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 재금을 강화하고 위반과 양성화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며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미리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여간 이번 12년 만에 다시 열린 이 기회의 창은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열려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단 1년 6개월이기 때문인데 만약 내 건물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금년 12월 17일부터 위반 건축물을 양성한다 등에 대하여 이와 같은 5가지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혹시 위반 건축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을 위해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여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